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중딩TV입니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이경혜 지음. 지금부터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라는 작자는 1960년 진주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1987년 동화 짝눈이 말을 발표하면서 작품화 활동을 시작했고 문화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문에 과거 순례가 당선되었고 마지막 박쥐 공주 미가야로 아동문학 부분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지은 책으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형이 아니라 누나라니까요. 서남사 연두꽃잎 개구리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내 사랑 뿌뿌, 다시는 너랑 안 놀 거야, 가스파르와 리자 이야기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프롤로그는 제1장 파란 표지의 일기장, 제2장 벚꽃 피던 그 봄날, 제3장 드디어 표지를 넘기다, 제4장 너랑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었어, 제5장 선생님과의 데이트, 제6장 아직 너는 내 곁에 있어, 제7장 작별 인사. 아직 떠날 수 없는 나이에 꽃잎이 흩날리듯 사라져간 모든 소년들에게. 프롤로그. 유유미야, 저 내가 부탁이 있거든. 한번 날 만나주겠니? 아주머니의 전화는 내게 너무나 뜻밖이었다. 아주머니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뭐가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재준이가 그렇게 어이없이 죽은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나는 재준이네 집으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재준이와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아이들까지 한두 번은 재준이네를 찾아가 아주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왔건만 재준이와 둘도 없는 친구였던 나는 오히려 그 집 쪽으로 발걸음도 내딛지 않았다. 그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게 내 안부를 가끔 묻기는 했어도 다녀가란 말도 하지 않았고 전화를 거는 일도 없었다. 나는 아주머니를 볼 자신이 없었다. 아주머니를 만나면 재준이가 죽었다는 실감이 몰아치게 뻔했고 그럴 때의 고통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주머니 심정도 그러려니 짐작한 채 2달을 연락 없이 지냈다. 그렇게 지냈던 터라 아주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약속 장소로 나가는데 눈시울부터 미리 젖어왔다. 이러다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지는 않을지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아주머니는 차집 구석 창가에 조용히 앉아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바싹 말린 꽃 같았다. 2달 새 온몸에서 물기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아주머니. 나는 선 채로 그 말만을 겨우 꺼냈다. 걱정했던 것처럼 눈물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안녕하시냐든가 잘 지내셨냐든가 그런 인사는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아, 그래. 유미 왔구나. 얼른 앉아라. 아주머니는 창가에서 눈을 돌려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를 보는 순간 아주머니의 눈에는 당장 그렁그렁 물기가 맺혔다. 나 역시 눈물이 치밀어 올라 고개를 숙였다. 이럴까봐 만나지 않았던 건데. 아주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는 다시 나를 보며 웃었다. 나도 가까스로 눈물을 참고 아주머니를 보며 웃었다. 학교 잘 다니지?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다.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연락 한 번 안 했잖니. 내가 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널 볼 자신이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갑자기 널 보자고 한 건.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내 나한테 내밀었다. 파란 표지의 공책. 나는 단번에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내가 재준이에게 선물했던 일기장이었다. 이거 재준이 일기장인데 어제 우연히 찾았거든. 그런데 이걸 네가 먼저 읽어봐 줬으면 해서. 네? 왜 직접 안 읽으시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일기장을 받았다. 하지만 무심코 겉장을 넘기던 나는 첫 장에 쓰인 말을 읽곤 그만 화들짝 놀라 일기장을 도로 덮고 말았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갑자기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일기장 위에 놓인 내 손끝도 바들바들 떨렸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아주머니가 말했다. 너도 놀랬구나. 유미야, 이게 대체 뭔 말이니? 난 가슴이 떨려 도무지 한 장도 읽을 수가 없더구나. 아주머니는 젖은 몸을 털듯 몸소리를 쳤다. 내가 우리 재준이랑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까 내 대신 좀 읽어줬으면. 난. 아주머니는 기어코 울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 나 역시 그렇게 부르기만 해놓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재준이, 내 친구 재준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좋아한 친구 재준이. 갑자기 꽃잎이 흩날리듯 사라져버린 내 친구 재준이.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내가 이러면 아주머니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미안하다 유미야. 아무리 안 울려고 해도. 아주머니의 어깨가 들먹거렸다. 울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라 괜찮아요. 실컷 우세요. 옆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힐끔힐끔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울음을 막을 권리는 없을 테니까. 나는 아주머니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내 머릿속으로는 재준이의 모습이 파고들어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억지로 생각을 돌려 모래로 닥친 중간고사를 떠올렸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그대로 진학 성적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나는 아직 시험 범위조차 알아놓지 않았다.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 앞에 중간고사가 무슨 대수란 말인가. 아, 다시 또 재준이 생각으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파란 표지의 일기장 위로 눈길을 돌렸다. 어느 날 내가 죽었다니. 불길한 예언 같은 그 말이 다시금 내 심장을 조여왔다. 애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혹시 재준이가...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 없었다. 재준이는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기는 했지만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이는 아니었다. 끊을 아이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이제 괜찮다. 정말 미안하구나 유미야. 그거 어떻게 읽어봐줄 수 있겠니? 겨우 울음을 멈춘 아주머니가 말했다. 예, 읽어볼게요. 그런데 저도 좀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그냥 잊고 계시면. 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잊고 있을 테니 다 읽고 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 그때 연락하렴.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더니 다시 멀리 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아주머니의 옆모습을 무심코 바라보던 나는 그 얼굴 속에서 다시 재준이를 찾아냈다. 하얀 피부, 섬세한 얼굴선, 내리깔린 속눈썹. 재준이는 아주머니의 얼굴 속에도 많이 남아있었다. 아무래도 너를 피할 수가 없어. 넌 아직 너무나 많은 곳에 남아있구나. 나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주머니와 헤어진 뒤 나는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다. 그저 버스에 몸을 실은 채 여기저기 헤매다 들어가고 싶었다. 자꾸만 눈물이 쏟아지려 해서 참기가 힘들었다. 버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뒤쪽 빈 자리에 앉아 차창 밖을 보는데 마침 버스 옆으로 중국집 철가방을 든 오토바이가 쌩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일요일 새벽 3시. 나는 꼬박 밤을 새운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전날 밤늦게까지 판타스틱 소녀 백서를 비디오로 보고 20세기 소녀 만화책도 9권까지 읽은 다음 그래도 왠지 마음이 허전해 책상에 앉아 노래 가사를 써보고 있었다. 발밑에는 고양이 건비가 몸을 웅크린 채 갸르릉거리고 자고 있었다. 밤이 깊어도 죽음은 오지 않네. 흐르는 강물에 청춘을 내던져라. 오늘 그대는 살았는가? 내일 그대는 살았는가? 새아빠는 말했다.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편하게 써봐. 그게 좋은 노래 가사야.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쓰면 무슨 재미람? 일어나서 학교 가고, 야단 맞고, 공부하고, 졸다가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고 자는 거. 내가 느끼는 거라고는 해봤자 애들한테 짜증나고 선생님들 미워 죽겠고 엄마한테 화나고 그런 거밖에 더 있냐 말이다.
나는 죽음이니 청춘이니 절망 그런 말들을 잔뜩 써넣어서 노래 가사를 쓰고 싶었다. 사랑, 고독 그런 말들은 닭살 돋게 싫었지만 죽음이나 정말, 청춘 그런 말들은 아무리 써도 질리지 않았다. 아침이 와도 죽음은 가지 않네. 눈 쌓인 산 위에서 청춘을 포획하리라. 오늘 그대는 살았는가? 내일 그대는 살았는가? 새아빠가 봤으면 분명 또 혀를 찾겠지만 재준이라면 분명 눈을 빛내며 칭찬해줄 가사였다. 포획이라니 너무 멋진 말이었다. 마음에 들었다. 이 좋은 기분을 재준이에게 당장 전하고 싶었다. 이 시각에야 떠매고 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어 있겠지. 그래도 한 줄이라도 보내줘야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로 보냈다. 가사 완성 축하해줘. 밤이 깊어도 죽음은 오지 않네. 첫 줄이야 죽이지 않냐. 깨는 대로 답 보내 잘 자. 그 시간으로 재준이는 텅 빈 거리를 날아올랐다. 자유로운 새처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리고 추락해 부서졌다. 깨진 벽돌처럼.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밤이 깊어도 죽음은 오지 않네. 재준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제1장 파란 표지의 일기장. 바다빛깔처럼 파란 표지의 일기장이 책상 위에 얌전히 놓여져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은 채 물끄러미 그 일기장을 바라보고 있다. 저 바다빛깔처럼 파란 표지의 일기장은 바로 내가 재준이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새 일기장으로 쓰라면서 준 선물. 그때 재준이는 내게 무엇을 선물했던가. 나는 가만히 이마를 좁힌 채 기억을 되살리려 애써본다. 우리는 지난해 중학교 1학년 때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같이 보냈다. 함께 기차를 타고 춘천까지 갔다 왔다. 그때 나란히 앉아 바라본 차창 밖으로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야, 그래도 하느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이라도 펑펑 이심 쓰시는구나. 재준이가 일부러 쾌활하게 웃으며 농담을 했다. 도무지 우울한 기분을 떨치지 못해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나에 대한 배려였다. 하지만 사실 우울하긴 재준이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위정하와 보내고 싶었고 재준이는 정소희하고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나와 재준이도 물론 서로 가장 가까운 친구이긴 했지만 크리스마스란 연인을 위해 있는 날이지 친구를 위해 있는 날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장 2달 동안이나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투자해 오지 않았던가. 우리들은 각기 짝사랑에 빠져 있었던 만큼 일단 상대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서로 예능해가며 공작을 해왔던 것이다. 친구가 이성이란 것은 그럴 때 가장 쓸모 있었다. 나는 같은 여자로서 정소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충고해 주었고 재준이는 같은 남자로서 위정화의 눈길을 끌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보기 좋게 둘 다 딱지를 맞고 말았다. 위정아는 내게 말했다. 유미야, 나 너 좋아해. 너 매력있어. 반항적이고 터프하고 섹시해. 그런데도 내게 넌 여자로 느껴지지 않거든. 하긴 너같이 근사한 애를 애인으로 만들긴 아깝잖아. 난 너랑 친구로 잘 지내고 싶단 말이야. 누가 버터 대왕이라고 안 할까봐 아주 살살 녹는 말만 느끼하게 잘도 늘어놓던 그놈. 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넌 아주 혓바닥으로 버터를 만들었구나. 넌 그렇게 탁 쏘아주고 나와버렸지만 그 느글거리는 말 속에 들어있는 진실은 단 한 가지였다. 위정아는 나를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성격 터프한 나였지만 그간 들인 공이 얼마이며 막상 고백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 고문을 나서는데 거짓말같이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뭐 반항적이고 터프하고 섹시하다고? 날라리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미친놈, 더러운 놈, 능글맞고 느끼한 놈. 하지만 입으로 온갖 욕을 퍼붓고 있어도 그 느끼하고 능글맞은 날라리한테 반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었다. 얼마를 울면서 그렇게 걸었던가. 추운 줄도 모르고 남들이 쳐다보는 말든 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걷다 눈에 띈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섰을 때였다.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 위에 부드럽게 얹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을 뻔하였다. 혹시나 안 돼. 이렇게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을 보여선 안 돼.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유미야, 하지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거짓말처럼
온몸의 긴장이 확 풀렸다. 그것은 위정화가 아닌 황재준의 목소리였다.